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제는요,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냐? 먼저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어떤 건지, 타입은 어떤지, 도메인은 어떤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데이터의 모순점 발견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 그걸 어떻게 이제 수정할지,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수정 변환 과정으로 데이터의 정제가 절차상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데이터의 특성 파악인데요. 자, 데이터의 특성,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도메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 도메인이라는 게 어떤 그 속성 값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죠, 범위. 그래서 뭐 사실 그 속성 값이 뭐 키다. 그러면 사람의 키라는 게 뭐 작게는 최소는 뭐 아기 키부터 시작해서 많게로는 이제 정말 뭐 농구선처럼 키가 큰 그런 값이 있겠죠. 근데 그 값을 벗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키가 뭐 4m, 5m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속성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속성 값이 가지고 있는 분포가 있습니다. 분포.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분포 특성이 대칭을 이루는지 아니면 비대칭인지 얼마나 스큐하게 일어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값의 주요 분포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값이 가지고 있는 분산값,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속성값 단일 속성값에 대한 분포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성 간의 의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속성 A의 값이 같은 데이터 속성 B 값과 반드시 같다. 그러니까 속성 A의 값과 속성 B의 값이 반드시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의존성이 있는 거죠. 즉 A와 B 사이 간에 함수적 종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런 뭐 타입, 도메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메타데이터는 무엇이냐? 메타데이터는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설명해주는 데이터라 볼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뭐 기술용, 관리용, 구조용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용에는 뭐 메타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검색을 목적으로 한 메타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도서관에 가시면 내가 특정 책을 찾기 위해서 뭐 책의 제목 혹은 저자 혹은 그 특정 고유 넘버 아니면 뭐 그 밖에 어떤 뭐 이제 출판된 날짜라든지 아니면 출판사라든지 그 책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그 설명을 하는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용 메타데이터인데요. 이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뭐 데이터가 실제 뭐 작성을 한 게 누군지, 관리자는 누군지,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메타데이터에 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용 메타데이터인데요. 구조용 메타데이터는 뭐 사실 이제 복합적인 어떤 디지털 객체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와 텍스트를 결합한다고 치면 구조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가 존재해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메타데이터 구조를 그렸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그려보면 메타데이터 중에 설명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설명. 데이터에 대한 뭐 속성, 값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해주는데 뭐 이름, 생성자,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뭐 날짜, 형식, 언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설명을 위한 메타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메타데이터, 어떻게 이 구조적인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특성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값들이 어떤 매핑 정보, 연결 정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 목적의 메타데이터로
작성자, 변경자, 권한, 그다음 감사, 계보, 그러니까 이 어떤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 메타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장된 저장소는 어딘지, 그리고 그 버전, 계속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면 그 버전, 그리고 개발되는 환경, 운영 환경, 그리고 서비스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 메타데이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메타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사용 메타데이터는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아니,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뭐 사실 그냥 뭐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데이터보다는 데이터가 특정 목적에 의해서 계속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용된 기능은 뭔지, 접근은 어떻게 했는지, 연결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사용한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회한 건수나 뭐 트래픽 이런 것들이 다 사용 메타데이터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메타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거래 메타데이터는 데이터가 사고 팔고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누가 사갔는지, 거래자, 그리고 구매한 연도, 그리고 수량은, 금액은,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질, 등급, 평가, 그리고 크기 분류, 종류, 유형, 그다음 제공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원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래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수많은 메타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수많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메타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으로는 메타데이터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이제 모순점 발견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데이터 가지고 있는 모순, 즉 이제 잘못 설계된 데이터 입력 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 사실은 뭐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하는 그런 폼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뭐 이런, 근데 반드시 입력해서 넣어야 되는 거에 그 조건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메일 형식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냥 입력이 되게 한다거나, 뭐 패스워드 룰을 지키지 않았는데 입력이 되게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잘못 설계된 데이터 입력 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 입력에서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야. 사람이 실수로 잘못된, 뭐 그러니까 본인 이메일 형식은 맞췄지만 이메일이 제 정보가 아닌 잘못된 이메일을 입력시킨 거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누락을 시킨다거나 하는 오류로 인해서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즉 사람의 실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의도적인 오류인데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를 실제적으로 자기 몸무게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 좀 뭐 개인정보로 해당이 돼서 그것보다 훨씬 줄인 뭐 작게 몸무게를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연예인들 보면은 이제 키와 몸무게를 실제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잘못된 형태를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좀 더 키가 크게 하거나 몸무게를 작게 하거나 하는 이런 의도적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료된 데이터입니다. 사실 어떤 데이터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가 바뀌면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요. 주소도 바뀔 수 있어요. 이사 가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 이게 바로 만료된 데이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표현의 모순인데요. 아니, 같은 데이터, 같은 정보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나타나는 모순입니다. 뭐 날짜 형식,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죠. 통화 단위,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표현, 아니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일치하지 않는 코드의 사용이에요. 데이터 입력 시에 이거 이런 식으로 맞춰서 코드를 사용하자 했는데 그게 아닌 다른 뭐 분류체계나 표준화되지 않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코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계층 장치에 대한 오류, 시스템 오류인데요. 뭐 물론 기록하는 장비가 고장 혹은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 데이터 이게 참 이제 문제인데 데이터가 원래 수집할 때 원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또 모순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정확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합 과정의 모순입니다.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다 보면 아니 동일한 소스의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통합할 때 모순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모순점이 이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한번 좀 살펴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드 오버로딩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진 데이터 구조에서 하나의 필드나 속성을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의 필드, 하나의 속성은요, 하나의 목적으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좀 특별하게 넣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이 필드를 뭐 좀 다시 재정해서 뭐 사용되지 않는 게 있으면 또 좀 더 다른 용도까지 같이 사용한다거나 재정해서 사용하는 것. 물론 이렇게 하면 유연하죠. 유연하게 뭐 기존 어떤 스키마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코드의 가독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결국엔 데이터의 일관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잘못된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어떤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유일 규칙, 일관 규칙, 무규칙이 있는데 유일 규칙, 유니크 룰입니다. 아니, 주어진 속성의 값이 해당 속성의 다른 값과는 달라야 돼요. 유니크해야 돼요. 고유해야 됩니다. 고유해야 되는데 그런 당연히 고유하면 중복될 수가 없겠죠. 중복된 형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이 유일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관 규칙입니다. 자, 일관 규칙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결측치가 없어야 돼요. 결측치. 그리고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범위 내에서 누락된 값이 없어야 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일관 규칙은요,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분석 시에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 룰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규칙.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 널이죠. 데이터가 없다. 근데 없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우리 문자들이 있습니다. 뭐 공백을 통해서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음표나 특수 문자 등을 사용해서 없다, 널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입력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이제 표준으로 우리가 널을 자체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방법을 제공해서 우리가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널을. 그리고 이제 표현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널은 분석 과정에서 이런 널 값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값들의 처리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수정 변환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정제 과정에 있어서 발견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모순점의 발견, 그다음 수정의 필요성, 즉 모순점이 발견됐으면 수정 변환해야죠. 오류를 고쳐야죠. 그래서 일관된 형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은요,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류 발생 가능성과 시간 소모인데요. 자, 이 수정 변환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수정하다 보면요, 그냥 한번 수정 다 해서 딱 좋은 수정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수정하다 보니 새로운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좀 주의 깊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순 생성 가능성인데요. 어떤 데이터 수정 변화는요, 의도치 않게 어떤 새로운 모순점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순점을 생성한다. 자, 이게 하다못해 이제 일관적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어떤 데이터가 갑자기 발견돼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 좀 이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과의 관계, 일관성을 해칠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계획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후속 모순 감지예요. 수정을 변환 후에도요. 일부 모순점이 다른 데이터가 수정된 뒤에서야 그렇게 감지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자, 일관된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뭐 데이터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이런 작업.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새로운 모순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일관된 형식으로 바꾸자.
YYYY, 즉 연도를 이제 4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연도를 우리가 변환하는 걸로 다 자동 수정을 걸었는데, 아니 수정을 하다 보니까 4개로 값을 바꾸는 데 있어서 모호한 2만 1이라는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만 1이라는 값이 2만 1 연도 속성이니까요. 2만 1 연도. 참 이게 진짜 2만 1 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00년에 1이 오류로 오타로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01인데 0이 하나 오류로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 외에도 00001이고 맨 앞에 2가 오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실제 값인지 어떤 게 오류로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데이터를 다시 다른 속성을 봐서라도 이게 수정 변환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YYY로 바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동 변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성별 속성이에요. 아니 성별에는 1은 메일, 2는 피메일로 이렇게 변환하게끔 했습니다. 아니 메일과 피메일, 즉 메일은 1로 바꾸자, 피메일은 2로 바꾸자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쳐봐요. 일관된 형식으로 변환을 함에 있어서 변환을 했을 때 이메일이 나온 겁니다. 이메일 값으로. 얘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에요. 이 둘 중에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이메일. 그러니까 메일인데 2가 잘못되게 오타로 반영이 된 걸까? 아니면 피메일인데 F가 빠져서 나온 걸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걸 변환할 때 그냥 자동 변환에 뭐 수행되지 않고 결국엔 다른 속성을 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변환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싱 밸류입니다. 결측값이 이 값이 비어 있거나 측정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상태, 입력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셋에서 이 결측값에 대한 표시를 뭐 공백, 빈칸으로 두거나 혹은 NA 혹은 널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뭐 널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NA 같은 경우는 not available, 즉 not available 줄여서 NA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결측값 표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측값이 있으면요,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결측값의 존재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대상의 속성값 중에 상당 부분이 결측이다. 그러면 이 결측이 많다라는 의미로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결측값의 처리 방법인데요. 가장 간단한 하기는 결측값을 가진 데이터를 그냥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제거를 한다. 결측값을 그냥 없앤다. 이거는 이로 인해서 중요한 정보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잘 처리하자면 결측값을 특정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나 뭐 중앙값 같은 걸 통해서 대체시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밖에 특정 뭐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이나 혹은 뭐 통계를 이용해서 결측값을 예측을 해서 그 예측값을 채우는 거죠. 좀 더 정밀하게 채우는 이런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측값의 영향으로 보자면 결측값이 작다, 매우 작다. 그러면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측값이 매우 작으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측값이 많다. 특정 범주 안에 결측값이 좀 집중적으로 존재한다. 이러면요. 이 결측값으로 인해서 분석에 대한 결과, 추정에 대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측값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대표성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결측값이 되겠습니다. 결측값을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3개. 완전 무작위. 이 missing인데 missing 값인데 completely at random이야. 그러니까 완전 무작위, 랜덤한 무작위를 완전하게
결측에 이제 무작위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랑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가 독립적이고 완전 무작위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럴 때는요, 데이터가 무작위 결측이 있으면요, 결측치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시에 어떠한 편향이 발생되지 않는 무작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측값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완전 무작위로 결측이 된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작위일 경우에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분석이든 모델을 돌리든. 자, 보통은 그냥 무작위 결측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작위 결측이 뭐냐? Missing at random. 그래서 MAR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컨디셔널리 해서 C를 추가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무작위 결측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건부 무작위로 발생되는 거야. 컨디셔널리야. completely가 아니라 conditionally. 그래서 어떤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결측값이 있다라는 게 설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측치가 남자에서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런 거죠. 뭐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 이런 기준이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어떤 무작위가 있다, 결측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돼도요, 어떤 조건부 무작위만 돼도요, 데이터 분석 시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니 특정 조건에 의해서만 결측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 시에 어떤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무작위 결측입니다. 자, missing, not at random이야. 랜덤이 아닌 경우, 무작위가 아닌 그런 형태의 결측입니다. 그래서 결측값이 다른 변수와 연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 데이터, 누락된 이유가 존재하는 이런 무응답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뭐 낮은 집단에서 많이 발생한다. 결측치가. 왜냐? 뭐 소득이 낮으니까 연소득을 밝히기 어려웠다라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좀 너무 적은 젊은 층의 연소득.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무응답인 거예요. 뭐 우리가 개인정보처럼 몸무게가 특히 뭐 여자한테서 몸무게 데이터에 대한 미싱이 많았다. 결측값이 많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무응답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도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 결집값을 추가로 조사해서 채운다? 이거는 다시 한번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돼서 좀 이게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완전 무작위 결측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미싱이 되는지 뭐 어떤 조건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완전 무작위성, 랜덤하게 무작위로 결측이 된 부분. 근데 완전 무작위와 다르게 이 그냥 무작위 결측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측이 있는 부분이 다 성별이 1이에요. 성별 1에 대해서 어떤 결측이 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이 조건부에 대한 결측이니까 이거는 또 이제 뭐 좀 그냥 채울 수는 없겠고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 비무작위 결측인데요. 얘는 이제 보면은 연소득을 물어보는 순서였던 거예요. 물어봄에 있어서 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소득을 뭐 실수로 입력하는 걸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연소득이 작은 사람들인데 연소득이 작은 사람에 대해서 연소득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 연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이걸 밝히는 걸 어려워해서 이제 의도적인 그 결칙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결측값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결측값을 적절히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는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 개체 또는 속성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뭐 물론 이 방법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 충분히 많으니까 뭐 결측값 몇 개는 이제 제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결측치가 가진 데이터가 속성이 많은 경우에는 이걸 지우다 보면 대부분의 정보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결측값을 그냥 단순히 제거하자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동으로 결측값을 입력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또 이제 만만치 않은 게
결측값을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조사하고 수집해서 입력한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결측값이 한두 개 정도면 할 수 있겠죠. 뭐 수개 정도면 되겠죠. 근데 결승값이 많다라면 비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역 상수를 사용한 방법인데요. 자, 단순하고 명확하죠. 왜냐? 아니, 특정 결승값은 우리가 특정 전역 상수값으로 바꾸자. 예를 들어서 결승값은 0으로 입력하자. 자, 0으로 입력하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특정 값을 0으로 결측값을 0으로 다 바꿔버리면요. 그 0으로 입력한 것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한 평균값이 바뀝니다. 평균값이 바뀌고요. 분산이 바뀌고 표준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역 상수 값 자체가 분석 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결측값의 무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결측값이 있어도요, 어떤 특정 모델이나 알고리즘 응용에 따라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분석을 수행할 때 있어서 결측값을 무시하고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 계산에 있어서 많은 수의 속성이 있는 경우 뭐 속성 이 중에 하나 없다면 그냥 이를 제외하고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결집값이 존재하는 속성값이 없더라도 유사성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 이것도 적용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결집값을 가진 속성이 굉장히 산재해 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제외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모델과 뭐 알고리즘의 결과도 뭐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속성이 몇 개 없어서 뭐 하나의 속성도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렇게 결측값을 무시하는 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속성이 많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결측값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결측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결측값이 발생한 데이터랑 좀 유사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 결측값이 무엇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물론 결측값을 추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싱 밸류를 임퓨테이션 어떤 식으로 임퓨테이션 할지가 이제 뭐 모델 뭐 혹은 통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측값을 추정할 때 있어서 그냥 속성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주 단순하죠. 그냥 그 속성의 평균값을 결집값에 채워 넣는다. 근데 평균값 좋을 수 있지만요. 오히려 이 평균값은요.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됩니다. 왜냐? 그냥 평균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의 키라고 해봅시다. 아니, 남자와 여자 키, 그 각각의 클래스는요. 키가 달라요. 키의 평균이 다릅니다. 남자 키가 여자 키보다 당연히 좀 높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속성의 평균값으로 미싱 밸류를 채우자. 이렇게 좀 개선된 방법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클래스의 튜플들의 속성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 유형의 데이터 평균값을 사용해서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왜곡은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어떤 결집값으로 추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단순 평균값, 뭐 중앙값 이런 대체보다는 좀 결집값을 좀 더 가까운 즉 같은 클래스도 우리가 뭐 좀 다른 데이터를 더 보면 뭐 이러니까 뭐 좀 더 작은 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떤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함에 있어서 이 결측값을 한번 추정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측값을 뭐 회귀 분석, 베이지안, 의사결정, 트리아 같은 여러 가지 통계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가능성이 높은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라서 사실상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결측값을 예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결측값을 추정하면 이 결측값을 추정하기 위한 것만으로도 뭐 새로운 분석 가설을 세우거나 좀 복잡한 복잡성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겠죠. 자, 결측값을 대체하는 예제인데요.
완전 무작위 결측이에요. 완전 무작위 결측에서 그냥 결측값이 있는 부분을 제거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연소득이라는 컬럼 자체를 이 속성 자체를 제거하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가 제거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속성 자체를 제거하진 못하니 결측값이 있는 부분의 핵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단순 삭제돼서 결측값이 처리된 결과가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원하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추정을 하는 걸 선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균으로 하자. 지금 연소득 전체 평균을 넣자. 그러면 연소득에 대해서 전체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다 5,800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좀 왜곡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왜곡을 줄이고자 그 클래스별로 존재하는 평균을, 즉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 평균의 연소득, 여자는 여자 평균의 연소득을 넣습니다. 물론 5,800으로 다 채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적어도 성별에 관해서는 왜곡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별만 있는 게 아니라 연령도 있어요. 연령이란 속성.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연소득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령대별로 연소득이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사회 초년생보다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은퇴를 앞둔 그런 시점의 연소득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성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연령도 고려한 이런 뭐 좀 대체 결측값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값인데요. 이상값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위나 패턴을 벗어난.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게 너무 높거나 낮은 값. 이걸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냥 입력이 잘못됐거나 측정, 실험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표본 추출 오류,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 등이 이런 원인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값의 값은요, 분석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분석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는데요. 특정 이상값, 실제 발생 가능한 극단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값을 그냥 바로 처리하기 전에 그 이상값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상값의 성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값을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이제 기술 통계, 즉 평균, 분산, 최대, 최소, 4분위수 같은 이거 5 number summary 같은 이런 기술 통계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값을 식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통해서 뭐 물론 이제 5 number summary를 박스 플롯으로 그려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히스토그램과 스캐러 플롯과 같은 여러 가지 적절한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분포를 보고 아웃라이어를 식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값이 식별이 됐으면 처리를 해야겠죠.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제거하자. 뭐 이게 오류일 것이다. 아웃라이어가 수집과 입력이 오류일 것이다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오류로 인한 이상값을 정확한 값으로 수정하자. 근데 이거는요,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환하자. 로그 변환을 해서 데이터 변환을 통해 가지고 로그 변환하면요, 이상값 자체가 매우 크거나 낮아도 그 영향 자체를 줄여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상값 자체는 안고 가는 거죠, 그냥. 그 다음 분리가 있습니다. 자, 이상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요, 별도로 분리를 해요. 분리해서 나중에 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값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그 4분위수 기준의 5 number summary가 들어간 박스 플롯을 그립니다. 자, 이런 박스 플롯이죠. 중앙값, 쿼터 1과 3 사이,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사이,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분포, 그리고 여기에서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 여기를 떨어져서, 그러니까 분포를 기준으로 좀 크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게 이제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변수가 하나면 이렇게 박스 플롯을 통해서 이상값을 진단할 수 있겠는데 변수가 2개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요, 각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밀도가 달라요. 밀집 여기 덴시티한 게 여기는 이제 좀 스파르스하죠. 여기는 굉장히 덴스하죠. 이런 환경에서 이런 밀도가 다른 것에서 벗어나는 값들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아웃라이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좀 다른 데이터의 분포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그런 것들 아웃라이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특정 거리 기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값들 이런 게 이제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이즈인데요. 변수 값에 포함된 어떤 오류, 오차 이런 노이즈를 의미하는데 실제 패랑 경향성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 때문이라도 분석 결과가 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 정밀도가 부족하거나 관측제 실수 등으로 측정 오류가 발생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아니면 데이터 전송 중에 발생한 손실 왜곡으로 인해서 오차값 등이 발생해서 뭐 이런 잡음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잡음을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평활화 기법이 있습니다. 스무딩 하는 기법이에요. 스무딩, 부드럽게 바꿔주는 평활화. 대표적으로는 구간화, 회귀, 군집화가 있겠는데요. 이제 구간화는요. 빈이라는 구간으로 구간별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대표값, 즉 평균이든 중앙값이든 그 구간의 대표값으로 대표를 시켜요.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떤 작은 변동이나 잡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레그레션입니다.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그냥 모델링해서요. 그냥 회귀선, 경향선으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예측할 때는 좀 이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냥 유사한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묶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잡음이나 이상값으로부터 데이터를 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군집을 군집으로서 묶어서 파악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평활화하는 요긴한 측면이 있겠죠. 노이즈를 줄이는. 자, 그러면 이제 구간화입니다. 구간화. 빈으로 비닝, 즉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구간이라는 빈으로 구분을 해서 이 그 구간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아니면 경계값을 이용해서 평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요약에 해당되는 평균, 뭐 통계, 요약 통계로 여기 값을 대체시켜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드럽게 데이터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평균값, 중앙값, 경계값이 있겠고요. 그리고 회계는 회계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회계함수.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선형식. 그냥 선 하나를 긋는다 치면 우리가 방법적으로는 하나의 속성과 다른 속성을 예측하는데 하는 이런 단순 선형 회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중 회계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선을 잘 찾는데 이 선이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선이라고 보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좀 거리가 멀거나 하는 아웃라이어를 좀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는 유사한 값들끼리 그룹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보면 여기 밀도 기반으로 막 군집화가 되고 있죠. 이 빨간색이 하나의 군집이에요. 이 군집, 하나라는 군집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부분, 입에 있는 부분, 그 다음 눈도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고요. 그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이 여러 가지 있죠.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다 아웃라이어입니다. 이상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좀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상값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값에 대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평활화 방법을 우리가 한다면 이 군집 내에서 평균 중앙값 또는 군집의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로이드 값, 이 값으로 이상값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상값들을 일로 가지고 와요. 좀 이렇게 군집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지고 와서 평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적절한 값으로만 수정하면요.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좀 이렇게 대체시켜서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정제, 여러 가지 방법들, 기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